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75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한결테크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월 25일 전기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분에 대해서 납부세액 599,000원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답니다. 요거를 보통예금에서 전자 납부했답니다. 작년도 2기 확정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대급금,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미지급 세금이라는 납부세액이 계산되었다 이겁니다. 요거를 이제 올해 1월 25일에 납부한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는 미지급 세금 차변으로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겁니다. 입력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데요. 2018년도 4월 달부터 적용된다는 버전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버전이 조금 바뀌면 화면 색깔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프로그램 작동시키는 방법은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조금 생소하게 보이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출발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는 1월 25일.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 감소 기록하고 금액 599,000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2번 문항 1월 29일 제품을 매출하고 광주 상사로부터 수취한 약소금 220만원 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거래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이 있는데 거기에 부도 났다고 통보받았답니다. 부도방이라고 실무에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음이 부도 났다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을 없애고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자산에 대해서 이름 바꾸는 거다. 그죠? 1월 29일입니다.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광주 상사입니다. 금액은 220만원.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은 없애야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1월 31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33의 주식 장부가액 3천만원 내는이랍니다. 요거를 전부 4천만원에 매각했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는 거래다. 그죠? 3천만원짜리를 4천만원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1,000만원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겁니다. 다만 주식 처분 과정에서 관련 비용 3만원이 발생해서 요거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처분 이익은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에서 3만원만큼 차감된 금액이 결과적으로 처분 이익으로 계산될 거다. 요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산을 처분할 때 생기는 수수료, 재세금, 운반비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그거를 묻고 싶었다 이겁니다. 우리 엄청 열심히 공부했었다. 그죠? 그 부분.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물건 팔 때 운반비, 재세금, 수수료 비용이 생길 때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자산을 처분할 때 운반비, 재세금, 수수료 비용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해당 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 계산할 때 그냥 바로 반영시킨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후자다. 그죠?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유가증권 파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주식 사고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 파는 거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물건 파는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 3만원을 별도 비용이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거기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린다 이겁니다. 오케이. 1월 31일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얼마요? 3천만원.
차변에 돈이 뭘로 들어왔습니까? 돈이 그 4천만 원 중에서 3만 원 차감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다. 그죠? 오케이. 차변에 보통예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4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다시 3만 원이 나간 꼴이 되니까 그지? 4천만 원 빼기 3만 원 계산해 보면은 3997000이 계산됩니다. 3997000 됐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0만 원으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3만 원만큼 작아진 9970000만큼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됐지요? 입력 완료. 4번 문항 2월 21일 회사는 액면가액이 한 주당 5,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한 주당 5,500원에 발행하고 할증 발행했다. 그지요? 전액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답니다.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답니다. 기존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없답니다. 할증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인식하면 되는데 혹시 반대 포지션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그것 먼저 차감시켜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있니 없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입력하면서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2월 21일입니다. 대변에 자본금 계정 과목을 인식하면 될 겁니다. 액면금액으로. 얼마짜리입니까? 액면금액이 한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짜리입니다. 요게 1,000주니까요. 5,000원 곱하기 1,000 하면은 500만 원 계산됩니다. 대변에 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돈 들어오는 거 적어줍시다. 돈 들어오는 게 얼마 들어옵니까?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데 한 주당 5,500원에 발행했답니다. 5500 곱하기 1,000 하면은 550만 원 돈 들어옵니다. 보통 예금 5500000 그래서 50만 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인식하고 싶은데 주식 발행 과정에서 법무사 수수료 1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돈 들어오는 게 결과적으로 550만 원에서 10만 원 차감된 540만 원만 들어오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40만 원이 될 거다. 됐지요? 자, 그러면 현금 나가는 거 먼저 기록해 봅니다. 대변에 현금 10만 원. 그에 따라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 40만 원이 기록된다. 됐습니다. 5번 문항 2월 26일 신축 중인 공장의 건설 자금으로 사용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22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동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랍니다. 공장은 아직 완성 안 됐답니다. 내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길게 적어냈는데 뭐라는 겁니까? 이자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어떤 계정 과목?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 대변은요.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2월 26일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은 220만 원. 대변은요. 당좌 예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점표 입력 메뉴 닫고요. 문제 2번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문제 봅시다. 출발합니다. 1번 문항 9월 3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취득원가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이랍니다. 요거가 있었는데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둘리 상사에 550만 원 부가가세 포함이랍니다. 요거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판매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답니다.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제시되어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요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답니다.
뭡니까?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거래입니다. 엄청 자주 출제되는 이슈다, 그죠? 우리 엄청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빨리 공부한 대로 입력해 봅시다. 먼저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유형자산 매각도 당연히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한 공급이니까 부가가치에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밖에 없다. 11. 과세를 부가세 유형으로 줬고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먼저 분석해 봅시다. 장부금액 얼마짜리입니까? 1000만 원 빼기 400만 원, 600만 원짜리입니다. 6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얼마 주고 팔았다고요? 부가가치세 포함 550만 원이랍니다. 550만 원에는 5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 회사가 먹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물건값으로 받은 500만 원 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6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회사는 100만 원 손해봤지 뭐. 그래서 열심히 전부 입력해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맞게 전부 입력한 겁니다. 입력합시다. 자, 메인 매출 전부 입력 메뉴 열고 9월 3일 자, 유형 10일 과세고요. 공고가액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지 뭐. 부가가치세 50만 원이고 어디에 팔았습니까? 둘리 상사에 팔았습니다. 전자외부 여지 뭐 전자라고 적혀있다 그죠? 그 다음에 분계는요. 자 1단계 어떻게 해요? 취득 원가를 대변에 적어서 없애주는 겁니다. 어떤 계정 과목입니까?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라고 입력하고 금액 1000만 원 적어줍니다. 2단계 차변에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줍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 번호 207번이네요. 금액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지금 바로 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계정 과목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미수금 계정 과목 금액 얼마요? 500만 원과 50만 원 합한 550만 원 적어줘야 된다. 그죠? 다만 그 중에 50만 원은 이미 부채로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5500000 적어주고 마지막 단계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로 지금 나타나 있다. 그죠? 마이너스라는 말은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고 차변에 채운다는 말은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 될 거고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지요? 내가 잘 입력했구나라는 거 확인했고요. 입력합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을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입니다. 9월 6일 주식회사 한가락에서 8월 5일 구입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마이너스 3천만 원, 부가가치세 마이너스 300만 원을 발급받고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답니다. 우리가 기계장치 샀는데 외상으로 샀었답니다. 그랬는데 기계장치가 불량이 있어서 다시 반품 처리했대요. 그러면 물건 판 사람 입장에서 우리한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받은 것도 세금계산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애당초 살 때 매입소득세 당연히 받아 먹었을 거다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51 과세로 유형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금액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입력을 하죠. 회계 처리는요. 이 부분만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서 차감돼야 될 거다. 그죠? 그리고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를 차변에 플러스로 기록하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차감해야 되니까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 사용해서 그 금액을 대변에다가 적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그러나 매입 매출 전부 입력 메뉴에서는요. 상단에 적혀있는 마이너스 금액이 자동으로 쭉쭉 하단으로 끌려오니까 그 금액을 그냥 활용해가지고 직접 편하게 좀 입력하는 걸로 우리 연습했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을 차변 쪽에다가 마이너스로 기록하면 되고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다가 마이너스로 그냥 끌려오는 거 활용해서 그대로 입력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9월 6일. 9월 6일입니다. 유형은 50일 과세고 금액을 마이너스로 적어주자고. 마이너스 3천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거래처는 한가락. 전자 여부, 전자입니다. 그죠? 여라고 적어주고 분계. 자, 마이너스 금액이 자동으로 끌려오거든. 요거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차변 쪽에 이제 원재료 계정 과목을 뭘로? 기계장치로 고쳐준다고. 기계장치의 최대원가에서 차감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차변에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대변에 마이너스로 기록하면 될 거다.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다시 한번 잔소리합니다. 물론 맨 아래 있는 라인 요거 대변의 미지급금 마이너스로 기록 안 하고 차변의 미지급금 플러스로 기록해도 된다고. 그렇지만 그냥 끌려오는 거 자동으로 활용하고 위에 적혀 있는 거 두 개 라인과 일관성 있게 그냥 이렇게 우리 편하게 입력한 거다 이겁니다. 됐죠? 뭐 꼭 한 가지 방법 정해진 게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오케이. 3번 문항입니다. 9월 9일. 회사는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주요 부품을 교체한 후 부품 교체 비용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랍니다. 요거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식회사 을지로부터 수취하고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지게차는 구입 당시 차량 운반고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자, 주요 부품을 교체했는데 요 주요 부품 교체로 지게차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었답니다. 뭘 말하고 싶다는 겁니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차변 쪽을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여기 지게차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지금 회계 처리되어 있다 이겁니다. 즉 차변을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그 말이다. 그죠? 그리고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우리가 물건 사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매입세 공지 못 받을 이유 전혀 없으니까 50일 과세가 부가세 유형입니다. 입력합니다. 9월 9일 50일 과세 공고가액은 22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이거든요. 그러면 공고가액은 200만 원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20만 원이고 거래처는 을지입니다. 전자여부 여고요. 분계 차변 뭐로? 차량 운반고로 적어달라고. 그리고 대변 돈 뭘로 줬습니까? 돈을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네요.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입니다. 9월 23일 업무용 승용차를 주식회사 파이낸셜 코리아로부터 운용 리스 조건으로 리스하고요. 영업팀에서 사용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답니다. 당사는 리스료를 임차료로 분류하고요.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서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랍니다. 계산서도 전자가 있고 종이가 있는데 전자계산서랍니다. 우리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았대요. 부가수용 뭐라고요? 53 면세로 입력하면 됩니다. 회계 처리는요, 제시해 줬네. 차변의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코드 번호는 영업팀이니까 800번대 코드. 분석 끝났지요?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면 되고 이제 부연 설명해 보려고 그럽니다. 리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뭐 회계 처리를 배운 적도 없고 부가가치세 관련 전표 입력할 때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 게 출제가 되었네요. 부가수용 판단하는 키포인트랑 회계 처리라는 설명드렸는데 리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요. 자, 리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리스 회사는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 대여업자랍니다. 무슨 법에 따라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즉 은행하고 똑같은 애들이다 이겁니다. 돈이 좀 많아가지고 돈놀이 하는 애들이다. 따라서 리스 회사는
은행처럼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리스료에 대해서 뭐를 발급한다고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한다 이겁니다. 은행은 돈이 많아가지고 돈 자체를 빌려주고 이자 받아 먹습니다. 리스회사는 돈 자체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목돈이 드는 아주 비싼 물건을 자기가 사가지고 물건 형태로 빌려줍니다. 대신 돈을 따박따박 받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은행이랑 거의 비슷하구나라고 보아진다 이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한다. 자, 우리 실무에서 보면 렌트라는 것도 있고 리스라는 것도 있다, 그죠? 뭐 장기 렌트 뭐 이런 거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렌트하는 회사들은요, 여객 운송법에 따라서 등록한 시설 대업자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면은 세금 계산서를 받고요, 리스를 하면 계산서를 받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회계 처리는요, 둘 다 똑같습니다. 리스든 렌트든 우리 물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리스의 경우 이 문제처럼 운용 리스라고 부르거든요. 운용 리스를 하면은 리스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렌트도 마찬가지. 회계 처리는 똑같은데 우리가 받는 증빙이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분석합시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 보면 간혹 이렇게 운용 리스라는 게 출제되는 것 같아서 조금 정확하게 부연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9월 23일. 그리고 서식, 계산서 서식도 구경해 보십시오. 세금 계산서랑 거의 유사하게 생겼다, 그죠? 공급가액 이렇게 적혀 있다 이겁니다. 대신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라는 란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겁니다. 면세 물건이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고요. 생긴 모양은 그 외에는 거의 유사하게 생겼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9월 23일. 유형 53 면세고요. 자, 세금 계산서가 제시된 문제와 마찬가지로 계산서가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되면은 여기에 품목 수량 단가라는 란이 있거든요. 여기 뭔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월 리스료라고 적으면 되네요. 아이쿠. 월 리스료. 이렇게. 그리고 공고가액은 얼마입니까? 300만 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파이낸셜 코리아. 전자 여부 여라고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계산서도 전자도 있고 종이도 있거든요. 전자 여부 이것도 중요한 채점 포인트라고. 전자 여라고 적어주고. 차변을 뭘로 하라고요? 임차료라고 하라고.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변은 돈 뭘로 줬습니까?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거든요. 미지급금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9월 30일 주식회사 날짜로부터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상품 1,000만 원을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답니다. 52 영세라고 유형을 입력하면 되고요. 대금 중 500만 원은 바로 보통예금으로 주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답니다. 뭐 샀다고요? 상품을 샀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지요? 차변은 상품이고. 입력합니다. 9월 30일. 유형 52 영세고. 공급가액은 1,000만 원. 날짜 전자여라고 적고요. 분계 차변을 뭐 상품이라고 입력해야 되겠네요. 대변은요. 보통예금으로 얼마 줬다고 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5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거든. 외상 매입금이라고 기록하지.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봅시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인 당사의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 정산 탭을 작성하십시오. 일기 예정신고서에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0만 원이랍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답니다. 일기 예정, 일기 확정 기간이 있고요. 일기 전체 내용이 요 합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통사용제어에 대한 정산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다. 자, 일기 예정 때 400만 원짜리 공통사용제어를 샀답니다. 물건에 대해서 40만 원이라고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얼마만큼 공제받고 얼마만큼 불공제 받았다고요? 20만 원은 공제, 20만 원은 불공제 받았다 이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기 예정 때 매출액 비율을 보니까 과세 500, 면세 500, 1대1 비율이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4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봐서 불공제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철저하게 6개월이니까 6개월이 되는 시점 요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정산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에도 800만 원짜리 공통사용제어를 샀습니다. 요것도 정산을 해야 되겠지. 대신 요 부분은 예정신고를 통해서 불공제로 신고된 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 확정신고 기간 자체에 그냥 새로 산 거니까. 됐죠? 요거에 대해서는 6개월치 가지고 과세 면세 비율을 가지고 면세 비율을 팔려내는 것이 바로 안분이자 정산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무슨 탭에다가 정산 탭에다가 작성을 하면 될 것이다. 입력합니다. 자, 부가가치 탭 누르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메뉴 엽니다. 기간은 언제입니까? 일기 확정이니까 그지? 4월부터 6월 이렇게 입력하고요. 탭이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정산 탭 요거를 선택합니다. 됐습니까? 자, 400만 원짜리와 800만 원짜리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라인으로 입력해도 되고 각각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저는 각각 입력해 볼게요. 먼저 400만 원짜리 요거에 대해서 먼저 입력합니다. 안분 기준은 뭡니까? 공급가액 기준이랍니다. 됐습니까? 총 공통매입세액 얼마 적으면 됩니까? 40만 원 적으면 되지 뭐. 400000. 자, 총 공급가액이 얼마라고요? 자, 철저하게 6개월 기준으로 적는 거라고 했습니다. 총 공급가액 6개월 기준으로 보니까 과세 매출 3,300만 원, 면세 매출 1,000만 원이랍니다. 합하면 얼마고? 4,300만 원 되겠다. 4300000. 그리고 면세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0000 이렇게 하면 면세 비율 그리고 결과값으로 93023만큼이 불공제 돼야 됩니다라고 딱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타납니다.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예정신고 때 40만 원 중에서 20만 원만큼을 불공제라고 신고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20만 원을 불공제 금액으로 적어주면 그러면 확정신고 통해서 요만큼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든가 아니면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값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굳이 해석해 본다면 불공제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니까 이번에는 추가로 요만큼을 좀 공제 받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됐지요? 그 다음에요. 2번 확정신고 기간에 산 800만 원, 80만 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총 공통매입세가 얼마입니까?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6개월 기준으로 면세 매출, 과세 매출 중에서 면세 비율 발라내는 거는 위에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입력 내용이 4300000 10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요 8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냥 그대로 공란으로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그래서 요 두 건에 대해서 한 개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한 개는 플러스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같이 딱 상계 보니까 결과값으로 이렇게 79069만큼 나온다 이겁니다.
플러스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있어서 요 79069만큼 매입세액 불공제로 반영되면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오케이. 자, 내용 저장하고 닫기 버튼 누르면 저장할래요? 라고 묻는다 그죠? 예 라고 클릭하시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2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와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하고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새로 입력하랍니다. 제시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확정신고다 그죠? 2기 확정신고 신고서 바로 메뉴 열고요. 읽으면서 바로바로 작성합시다. 2기 확정이니까 기간은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하시고 매출자료 1.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4억 5천만 원 부가가세 별도랍니다. 1번 라인에 적으면 된다 그지요? 450 000 000 그러면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쫙 입력됩니다. 2번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3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요거는 3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지요? 3천만 원 그리고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3번 라인에 뭔가 금액 적히면 곱하기 1.1 한 금액을 19번 라인에다가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물론 적지 않아도 감점은 안 됩니다만 이왕이면 우리 정확하게 입력하기로 연습했었다 그죠? 33000 000 이렇게 적어줍시다. 그리고 직수출액 1억 원이랍니다. 요거는 영세율 기타니까 6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지요? 100 000 000 이렇게 적어주고요. 4번 예정신고 누락분이랍니다. 이게 예정신고 기간에 발행된 카드 매출을 예정신고 때 누락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신고 때 신고했는데 그 금액은 1,100만 원 부가가세 포함이랍니다. 가산세 계산할 때 부정행위가 아니고 미납일수는 92일로 가정한답니다. 예정신고 때 해야 되는 매출을 누락했으니까 그 순간 가산세가 나온다 이겁니다. 뭐 어떤 가산세입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 매출 거래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필요 없겠다.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좀 이따 계산해 보기로 하고요. 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일단 입력하게 들어갑시다.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 7번 라인에 그 내용이 반영돼야 되고 상세 내용을 이쪽에 오른쪽에 적는다. 그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과세인데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니니까 33번 라인에 그 내용을 적으면 될 겁니다. 1,100만 원의 부가세 포함이니까 1,0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나누어서 적으면 되겠네요. 10 000 000 100만 원 이렇게. 매입자료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 2억 7천만 원 부가가세 2,700만 원이랍니다. 자, 주석이 두 개가 있네요. 1. 2,500cc 5인승 승용차 구입한 게 5천만 원, 500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 공급가액 2억 2천만 원, 부가가세 2,200만 원. 요거는 고정자산이 아닌 일반 매입액으로서 매입세 공제 대상이랍니다. 됐죠? 그러면 2억 7천만 원을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일단 나눠서 적어야 될 겁니다. 2억 2천만 원과 금액 부가세는 2,200만 원.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은 공급가액 5천만 원. 부가가치세 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고정자산 매입분에 해당하는 거는 봤더니 2,500cc 5인승 승용차랍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다 그죠?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16번 라인에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상세 내용을 적는다 그죠? 49번 라인에 적으면 됩니다. 49번 라인에 5천만 원과 500만 원을 적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 요게 있는데요. 전부 고정자산이 아닌 일반 매입액이고 매입세 공제 대상이랍니다. 현금 영수증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넣어야 됩니다. 어디 넣습니까?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쪽에 반영되도록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오른쪽에 상세 내용을 적고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학교표라고 돼 있다 그죠? 여기에다가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를 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 적는다.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으로 나눠서 적는데 일반 매입이라고 했다 그죠? 일반 매입이니까 40번 라인에다가 적으면 될 것이다. 금액은 1000만 원과 1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 아래에 기타라고 자료가 제시되어 있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서류로 제출했답니다. 요 말은 왜 있겠습니까? 확정 신고할 때는 우리 회사가 전자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신고를 전자신고한 게 아니고 종이로 서류로 제출했다 이겁니다. 따라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은 받아 먹지 마세요. 그거를 묻고 싶었나 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기입할 필요가 없고 누락된 내용과 이번 기간의 내용에 대해서 매출, 매입에 대해서 입력은 다 끝난 겁니다. 남은 거 하나 예정신고 누락부 매출자료에 대한 가산세만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신고부정실, 납부부정실 두 가지만 있을 거고요. 자, 가산세 부분. 자. 자, 여기다가 채우면 될 거고 신고 불성실 69번 라인과 납부 불성실 71번 라인에 그 금액을 채우면 되겠다. 입력하기 전에 계산 문제 해볼까요? 자, 출발점은 뭡니까? 납부세액이 출발입니다.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매출만 누락된 거니까 매출세액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매출세액 얼마라고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곱하기 10%, 10만 원이 원칙적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6개월 내 수정 신고하는 거다 그죠? 따라서 50% 감면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만 원 곱하기 50%, 5만 원이 결과값이 될 거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요. 글자가 너무 많아서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100만 원 곱하기 하루에 10,000분의 3입니다. 그리고 며칠입니까? 자, 미납일수가 92일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만 하면은 하루에 300원씩 가산세가 따박따박 붙습니다. 곱하기 92일이거든요. 27600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이 두 개가 가산세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자, 신고 불성실 먼저 100만 원에서 출발하고 결과값은 5만 원이 톡 튀어나오더라. 납부 불성실 100만 원에서 출발하고 결과값은 27600이 톡 튀어나오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 입력 완료. 됐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문제 4번 결산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당사는 2017년 초에 소모품을 500만 원에 구입하고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기말에 소모품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50만 원이 남았답니다. 450만 원어치 소모품 샀는데 기말에 50만 원 남았대요. 그러면 450만 원에 대해서 올해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됐지요? 사용한 소모품 중에서 즉 450만 원 중에서 40%는 열심히 계산해 보면 450000 곱하기 40%는 180만 원 계산되거든요. 요거는 영업부에서 썼답니다. 그 부분은 소모품비 계정 과목 중에서 8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450만 원 빼기 180만 원 하면 계산될 거다. 그죠? 그 금액은 생산부서에서 사용했답니다. 소모품비 계정 과목 중에서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토탈 500만 원어치 소모품 샀는데 그 중에서 50만 원은 다시 분석해 볼까요? 자, 500만 원 주고 소모품 샀는데 그 중에서 50만 원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돼야 되고요.
나머지 450만 원은 비용인데 판매비와 관리비와 제조원가 이렇게 두 개로 다시 나눠져야 된다 이겁니다. 450만 원, 180만 원은 뭘로? 800번대 코드로. 그리고 450만 원 빼기 180만 원은 얼마입니까? 270만 원입니다. 요거는 제조원가 코드 번호의 소모품비로 이렇게 회계 처리돼야 된다 이겁니다. 요게 최종적인 결론값이다. 됐죠? 요 결론값이 되도록 기말 수정 분기를 하면 됩니다. 애당초 소모품 살 때 뭐 어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했습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기말 수정 분기를 통해서 현재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 금액이 너무 크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소모품 450만 원 적어서 좀 줄여주고요. 그래서 50만 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 450만 원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입력합니다. 수동결산이다 그지요? 일반자 표명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대변에 소모품 450만 원 적어주고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비 800번대 코드로 180만 원 적어주고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비 500번대 코드로 적어주면 되겠다. 270만 원. 됐지요? 입력 완료. 2번 문항. 당사는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식회사 코스파의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1000주를 다음과 같이 매입했답니다. 기말 시가는 한 주당 33,000원이고 단기말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 거래는 없었답니다. 단기 매매증권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하십시오. 그 문제입니다. 다만 애당초 단기 매매증권 살 때의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취득수수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단기 매매증권 살 때 수수료가 생긴다.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회계 처리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로직에 따르면 자산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 재세금, 운반비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딱 하나 예외.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만은 수수료가 생길 때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그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는 수수료 비용 코드 번호는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했을 때 수수료는 전혀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에 반영 안 되고 순수한 주식 가격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된다고 그것이 결론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고려할 필요 없이 3만 원 곱하기 1000주 요거 가지고 평가손익을 계산해야 될 거다 겁니다. 3만 원 곱하기 1000주 그러면 3천만 원 되겠다 그죠? 장부 금액이 3천만 원짜리였는데 주가가 33,000원으로 오름에 따라서 43,000 곱하기 1000주 3,3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처분이익은 300만 원을 인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평가이익은 300만 원을 인식해야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회계 처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계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약간 돌려가지고 그 내용을 묻고 있는 좋은 문제라고 판단되고요. 뭐 다 맞출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형식이 또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동결산입니다. 빨리 입력합시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하고요.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300만 원 인식하면 되겠다. 3번 문항. 당사는 매년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서 인식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평가액이 산정되었답니다. 유형자산 재평가 손익을 반영하십시오.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우리 배운 적 없는데 그죠? 출제되었네요. 지금까지 보니까 재평가라는 유형자산 재평가라는 문제가 지금까지 두어 번 정도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하고 포함해서.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론편에서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린 이유는요. 실무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IFRS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서 거기에 재평가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 부분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그 내용을 쫙
도입을 하긴 했는데요. 실무에서는 거의 없다 이겁니다. 전국에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설명을 안 드렸다고. 사실은 출제가 되면 안 되겠지요. 실무에서 없는 내용을 왜 출제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어떤 연유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 두어 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제 얼굴을 떠올리면서 막 화를 내겠습니까? 그 화는 나중에 내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시간 관리하면서 입력하고 빨리 넘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수능결선을 입력해야 되겠지. 자, 재평가 손익을 따져봅시다. 일단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는 거야. 토지 취득가액이 7억 원인데 감정평가해보니까 6억 원으로 떨어졌대. 그러면 대변에 토지 1억 원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자산의 감소를. 그 부분은 회계의 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일단 적자고. 대변에 토지 이렇게 적어줍니다. 얼마? 1억 원. 차변이 문제지 뭐. 차변 띄워보는 겁니다.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우고요. 재평가 뭐 이렇게 검색해 보는 거야. 몇 가지 계정 과목 있잖아. 그지? 요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쓰십시오.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정답은 재평가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정답이 됩니다. 설명 시작합니다. 심에서 없지만 설명한다고요. 부연 설명 드리는 겁니다. 자, 재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규정이 이렇답니다. 유형자산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습니까? 유형자산 취득했을 때는 취득 원가를 그대로 계속 기록하는 역사적 원가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건물 샀는데 갑자기 옆에 지하철이 뚫렸답니다. 건물값이 막 3억 원이 4억 원이 올라버렸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건물값 올랐다고 취득 원가를 건드리지 말자 이겁니다. 왜? 건물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유형자산은 회사 영업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다. 회사 문 닫기 전까지 안 팔 거기 때문에 건물값 올랐다 하더라도 경거망동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역사적 원가주의인데요. 재평가 모형이란 것도 예외적으로 인정은 된답니다. 회사가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시장 가격이 오르면 평가이익, 떨어지면 평가 손실을 해마다 인식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유형자산이 한두 개가 아니겠다. 그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뭐가 듭니까? 감정평가사한테 수수료를 줘야 된다고. 1년에 한 번씩 쓸데없이 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더군다나요. 이러한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법인세법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수수료, 감정평가사 수수료만 괜히 나간다고. 아무도 안 한다고. 굳이 이런 재평가에 대한 실익을 찾아본다면은 우리 회사는 상장기업입니다. 엄청 큰 상장기업.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재무구조가 좀 나빠져가지고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가 지금 좀 보기가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물값에 대해서 한 20년 전에 취득했는데 지금 시장 가치로 보면 엄청 오를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주식 우리 회사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데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 보고 아무도 투자 안 할까 봐 우리 회사 사실은 지금 시장 가치로 보면 건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회사입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감수하고서라도 재평가하려고 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거 때문에 IFRS 국제 기준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요. 자, 서설이 너무 길었다 그지요? 자, 그래서 현재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재평가 모형을 선택했을 때 회계 처리. 자, 재평가를 통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재평가를 통해서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가 나왔다. 즉 평가해 보니까 손실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요거는 비용에 해당된답니다. 영업의 비용에. 우리 조금 전에 써먹었던 게 요거잖아. 그지? 재평가해가지고 이익이 나오면요. 바로 수익으로 잡지 말랍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본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재평가 잉여금. 요거는 자본 항목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해당된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었다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분류에 속한답니다.
견적 과목 이름은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요. 자, 작년도에 재평가 손실을 50원 이렇게 인식했었는데 올해 이제 또 다시 재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올해 평가해 보니까 올해는 평가 이익이 80원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작년도에 재평가 손실 비용으로 인식했던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일단 재평가 이익으로 인식하래요. 여기 적어야 되겠다. 그죠? 플러스가 났지만 작년도에 재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했다가 올해 플러스로 된 경우라면 재평가 잉여금을 바로 쓰지 말고 일단 작년도 인식했던 부분만에 대해서는 재평가 이익으로 이익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50원만큼 그리고 그거보다 초과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30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평가 잉여금 요걸로 회계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 반면 자, 작년도에 재평가 잉여금을 1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는데 올해 180원만큼 평가 손실 나온 걸로 확인되었다. 그러면은 재평가 손실로 바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작년도에 재평가 잉여금을 회계 처리했던 100원만큼에 대해서는 재평가 잉여금을 감소시키고요. 잉여금 감소로 시키고 100원만큼은 그거보다 초과하는 80원에 대해서는 이제 비로소 재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드릴까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정식 명칭인데요. 우리 아까 검색해 보는 거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재평가 검색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평가 차익이라는 요상한 계정 과목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정식 명칭이 아닌 걸로 현재 등록되어 있지만 또 아무도 관심도 없어. 쓰지 않을 거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어쨌든 참고 목적으로 소개되었으니까 설명은 드렸습니다. 됐죠? 자, 4번 문항 봅니다. 결산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의 3%, 받으러 온 잔액의 1%에 대해서 대손을 예상하고 보충법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답니다. 자동 결산으로 작업합시다. 결산 자료명 메뉴 열고요. 1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합니다. 대손 삼각 버튼 누르시고요. 1% 금액 한 개는 3%, 한 개는 1%다. 그죠? 자, 일단 3% 입력해가지고 3%에 따라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11070,000이다.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1%로 조절하면 되겠다. 1% 조절하면은 받으름에 대해서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 계산할 수 있다. 그죠? 220,000인 거 확인했다. 문제에서 요구 안 하고 있는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다 지우고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3%로 보충법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확인했던 11070,000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 누르시면 되겠지. 그러면 제자리로 싹 꼽힌다. 그죠? 요 두 금액이 그러면 그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5번 문항요. 단기 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은 330만 원으로 확정되었답니다. 올해 법인세 비용이 330만 원이다.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100만 원과 이와 별도로 이자 수익으로 발생한 선납세금 1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가정하여 회계 처리할 것. 선납세금으로 200만 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130만 원을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수동결산으로 해도 됩니다만 우리 자동결산으로 작업합시다. 아래쪽에 보면 선납세금 금액 200만 원 확인할 수 있거든요. 200만 원 그대로 적어주고 추가 계상액에다가 130만 원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등이라는 요 라인의 금액이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33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면 되겠다. 됐지요? 그 다음에 점프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겠다. 조금 전에 한번 점프 추가 한 적이 있으니까 또
추가하는 거 맞습니까? 전에 거 지워버리고 이 상태로 새로 덮어 쓰는 거 맞나요? 이렇게 확인한다 그죠? 예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메뉴 닫으시고요. 이제 결산 문제 끝났습니다. 문제 5번 원천징수 봅시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사원 김한국씨 코드번호 101이랍니다. 필요한 수당 등록과 7월분 급여 자료 입력,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 자료로 입력하고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로 체크해가지고 안 보이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작성해 보랍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고 전월 미환급 세액 21만 원이 있답니다. 됐지요? 오케이. 자, 원천징수 탭 누르고요.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달 급여고 7월 31일이 지급일입니다. 7월 급여고 7월 31일이 지급일이다. 김한국에 대한 급여만 입력하면 된답니다. 자,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이 있네요. 자, 제시되어 있는 대로 빨리빨리 입력해 봅니다. 기본급 220만 원. 그리고 월차수당 40만 원. 식대 15만 원. 식대랑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요. 출퇴근수당은 비과세 요건 충족 못한답니다. 식대, 비과세에 해당하는 식대에다가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자, 수당공제 버튼 눌러서 밑에 비과세 항목 표시 여부에다가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 누릅시다. 그러면 요 화면에서 과세 항목은 검정색으로,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식대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죠? 요 비과세 항목에다가 15만 원 기록하면 됩니다. 그 다음 육아수당 20만 원 비과세를 입력해야 되는데 없다 그죠? 수당 공제 등록에다가 추가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비과세다 그죠? 비과세 중에서 육아수당 요거를 등록해 주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육아수당 나타난다 그죠? 여기다가 금액 입력합니다. 20만 원. 그리고 출퇴근수당 20만 원이 있습니다. 출퇴근수당 없으니까 또 등록하면 되겠다 그죠? 과세 항목입니다. 출퇴근 수당. 급여지 뭐 유형은 F2 버튼 누르면 검색창 나타나는데 별다른 거 없으면 급여를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다른 거 선택할래 할 수도 없어. 됐습니까? 이렇게 급여 그대로 놔두시고 정기 부정기 여부 채점 대상 아니지만 부정기로 입력해야 되는 건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 주는 보너스, 그 다음에 야근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야근 수당, 그리고 실비 변상적인 급여들. 내가 출장 갔을 때 영수증 들이밀고 돈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뭐 갈지 안 갈지는 정해진 게 아니야. 그런 것들만 부정기고, 그런 거 외에는 전부 다 정기라고 입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출퇴근 수당 나오고요. 여기서 20만 원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적어주고, 상여는 0원이네요. 0원 적어주고. 그리고 사용 안 하는 거는 다 부로 체크해서 안 보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책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부라고 체크해서 안 보이게 합시다. 그리고 상여도 결과적으로 금액이 0원이니까 안 보이게 하면 될 겁니다. 그죠? 수당공제에서 상여에다가 부라고 체크하고, 직책수당 부라고 체크하고, 월차수당 부라고 체크하고, 아이고, 월차수당은 있었나? 금액이? 오케이. 월차수당 있었네요. 그래서 부라고 체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월차수당에 대해서 부라고 체크하려고 하니까 이미 금액이 있으니까 부라고 체크하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가 나온다고 그죠? 알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식대는 그대로 여라고 놔두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부라고 체크하고 야간근로수당도 부라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 끝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공제 내용들 보면서 입력합시다.
소득세 80140 입력돼 있네. 지방소득세 8010 국민연금 99,000원 건강보험 67320 장기요양 4,400원 고용보험 19170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2780040이 공제총액이고 차인 지급액이 2871960이 나온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입력은 끝난 겁니다. 참고로 결과 금액이 쭉 집계되어서 나타나는데요. 결과 금액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됐습니까? 자, 과세 항목, 비과세 항목 이렇게 집계가 되네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비과세가 두 가지인데요. 식대에 대해서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인정된다. 그죠? 그래서 15만 원 입력했다 하더라도 5만 원은 과세로 10만 원은 비과세로 집계됩니다. 육아수당도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거든요. 20만 원 입력하면 10만 원은 과세로 10만 원은 비과세로 입력됩니다. 됐죠? 그 결과 총 금액이 315만 원인데 그중에서 20만 원이 비과세고 나머지는 전부 과세입니다. 라고 집계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에 대한 내용이 요 아래쪽에 다시 제시되는데 요 회사는 7월달 급여 두 사람 중에서 김한국한테만 준다라고 좀 단순화했기 때문에 김한국의 결과가 그냥 아래쪽에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요 결과 분석해 봅니다. 과세 2950000이고 비과세 20만 원인 거 확인했는데요. 비과세는 다시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과세 관청 입장에서 비과세이지만 조금 제출 좀 해주십시오라고 정해놓은 게 몇 가지 있더라 이겁니다. 과세 관청에서 좀 관심이 있나 봐. 통계 같은 거 낼 때 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라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좀 그 금액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10만 원이고요. 제출할 필요가 없는 비과세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20만 원은 쪼개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결과치가 나온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엽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열고 기간 언제로요? 7월부터 7월까지로 입력하면 되고요. 지급기간도 7월부터 7월까지로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하면 되겠지. 자, 여기 한 사람이었다. 그죠? 지급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고 총 지급액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가 된다고요? 과세 금액과 비과세 중에서 제출 비과세 그거 두 개를 합한 게 총 지급액으로 쫙 끌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적혀있는 2950000이랑 제출 비과세인 10만 원 요 두 개 합한 게 금액이 끌려온다 이겁니다.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에서 알아서 그 금액이 자동으로 끌려옵니다.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두 메뉴 간의 숫자가 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80140 소득세 등이 끌려온다 그죠? 어디에요? 여기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있는 요 소득세가 끌려오는 거다 이겁니다.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소득세도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이지만 요거는 신고서가 따로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되니까 신고서가 따로 있다고. 지금 보려고 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국세 부분만, 세무세 내는 부분만 적히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는 안 적히고 소득세만 적힌다. 이 부분도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됐지요? 어쨌든 요것저것 전부 다 알아서 끌려오니까 요 메뉴는 10개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너무 싱겁다 그죠? 그래서 전월 미환급세액을 뭔가 기재하도록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전월 미환급세액 21만 원이 있답니다.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지 뭐. 2100000 아이고 다시 210000 됐습니까? 21000 이렇게 기재하면 요 서식 작성도 완료. 숫자 돌아가는 것을 굳이 분석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직원한테 급여 주면서 소득세 내야 되는 게 80140원 있는데 전월 달에 나라로부터 환급 못 받은 금액이 21만 원 있었으니까 이 부분 굳이 낼 필요 없고 이제 미환급세액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숫자가 돌아간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메뉴 닫읍시다. 저장해야지 뭐. 저장 예.
버튼 누르시고 급여자료 입력 메뉴도 닫아버립시다. 됐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메뉴 닫을 때 저장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거가 있으면 자동으로 저장 안 되는 겁니다. 저장 안 되는 메뉴니까 저장할게요 라고 예라고 클릭하면 되고, 메뉴 닫을 때 아무 언급 없으면 그냥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메뉴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닫으면 됩니다. 됐죠? 마지막 2번 문항 봅시다. 계속 근무자인 맞벌이 부부 김강남 4번 102입니다. 이 사람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한 연말정산 입력을 하십시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관련 내용은 생략하고,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용 중에서 김강남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모두 김강남이 공제받을 거니까 연말정산 내용으로 다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 읽으면서 바로 입력해 봅시다. 자, 메뉴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면 되고요. 김강남 사원 불러옵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공제 관련 내용을 따박따박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아버지 김신입니다. 나이 70세고요. 사업소득금액 200만 원이 있답니다. 나이 요건은 충족하는데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 못한다. 그죠? 자, 질병치료비 300만 원을 김강남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안 따지니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의료비를 김강남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아들이 아버지 병원비 대신 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김강남 신용카드를 결제했는데 이 부분 당연히 김강남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서 공제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료비도 공제되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될 것이다. 됐지요? 그리고 아래 있는 내용까지 그냥 마저 읽고 입력하도록 합시다. 자, 아버지 김신 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료 110만 원이 지출되었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모두 충족할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가 나이 요건은 충족 못하니까 요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참고로 자료에 계약자 김강남이라고 되어 있어서 가지고 가끔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렇답니다. 현재 법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대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계약자도 있고 사고 났을 때 돈 가지고 가는 돈 타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계약자와 돈 받는 사람이 모두 다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해석한답니다. 계약자는 김강남 본인이지만 사고 났을 때 돈 받는 사람이 김신이거든요. 그런데 김신 아버지는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공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답니다. 됐지요? 그래서 분석한 내용 따박따박 입력해 봅시다. 그러면 보험료는 입력할 필요 없고 의료비 300만 원, 신용카드 300만 원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확대 버튼 눌러서 화면을 좀 키웠습니다. 자, 의료비 먼저 입력할까요?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 자, 아버지가 연세가 70세입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경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나이가 몇 살? 65세라고 했습니다. 퀴즈 내볼게요. 추가 공제에 있는 경로 우대 공제일 때는 판단 기준이 몇 세라고요? 70세였다고. 그때는 70세고 지금 의료비에 대해서는 경로자를 따질 때 65세다. 이 부분도 차이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의료비는 65세 이상이니까 경로자란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것이다. 300만 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신용카드 쪽도 입력합시다. 자, 신용카드. 김강남의 일반 신용카드다. 그죠? 요거 300만 원 적어줍니다. 오케이.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어머니 최경자인데요. 69세고 소득 없답니다.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모두 충족한다. 그죠? 하늘교회 11조 헌금 120만 원 지출했답니다. 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다. 그죠? 여기다가 120만 원 적어주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김강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 5,600만 원이고 세대주랍니다. 질병치료 목적의 본인 의료비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의료비 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할 겁니다. 하늘교회 헌금 160만 원 냈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공제 대상 직불카드 사용액 2,700만 원 있답니다. 다만 해외 사용액 300만 원 있답니다. 그러면 2,700만 원에서 300만 원 뺀 2,400만 원을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거다. 됐죠? 입력합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그 다음에 직불카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의료비 200만 원. 본인 의료비다, 그죠? 그러면 이미 입력되어 있는 300만 원에다가 20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500만 원으로 수정하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일반 신용카드로 얼마 썼다고요? 200만 원 썼다고 했으니까 300만 원 기입되어 있는 거를 5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직불카드 쪽에다가 2,400만 원을 적어주면 되겠다. 확인 버튼 누릅시다. 그리고 기부금 냈다, 그죠? 교회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이미 120만 원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서 160만 원 플러스 하면은 얼마가 같습니까? 금액이 120만 원 플러스 160만 원 하면은 280만 원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주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배우자 김예림입니다. 42세고 근로소득 총급여 2천만 원이 있답니다. 배우자는 나의 요건은 따질 필요 없고 소득금의 요건만 따지면 되는데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합니다. 됐죠? 자, 본인 보장성 보험료 불이백 120만 원 있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금의 요건, 나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니까요. 보험료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100만 원을 김강남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의료비는 나의 요건, 소득금의 요건 안 따지니까 요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강남 신용카드로 결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하면 되겠네. 그러면 의료비 1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100만 원 입력하면 되겠다. 의료비 100만 원. 요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다, 그죠? 배우자의 의료비니까 일반 의료비 쪽에다가 100만 원 적어주고 확인 버튼 누르고 신용카드 사용액 버튼 눌러서 50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를 600만 원으로 수정하면 되겠다. 확인 버튼 누릅시다. 그리고 자녀 김대한 21세고요. 소득 없답니다. 나의 요건은 충족 못하고 소득금의 요건은 충족하고 백수 대학생입니다. 그죠? 대학 등록금 1,000만 원을 지출했답니다. 교육비의 경우 소득금의 요건만 따지고 나의 요건은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보는 백수 대학생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 공제된다 이겁니다. 다만 1인당 한도가 9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입력하더라도 공제 대상 지출액은 900만 원으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쫙 계산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1,000만 원으로 입력해도 정답이고요. 한도를 내가 직접 계산해서 900만 원 입력해도 정답입니다. 자, 교육비 더블클릭해서 대학생이다, 그죠? 대학생 더블클릭해서 인별 금액 1,000만 원을 적어주면 된다. 900만 원 적어도 당연히 정답. 확인 버튼 누르면요. 보십시오. 지출액 1,000만 원 기록되어 있어도 프로그램 내에서 900만 원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확인 버튼 누릅시다. 그리고 마지막 자녀 김민국 6세고 소득 없답니다. 유치원 수업료 360만 원 지출했답니다. 당연히 공제 대상이고 1인당 한도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으로 입력해도 되고 360만 원으로 그냥 입력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 더블클릭해서 취약자 아동이다, 그죠? 여기 360만 원 입력하면 되겠다. 확인 버튼 누르면 한도 계산 자동으로 돼가지고 공제 대상 금액이 나타납니다. 300만 원, 900만 원